노동신문에는 김주애가 네. 김정은 뒤에 있는 사진들이 대대적으로 나옵니다. 중국까지 데리고 간 걸 보면 후계자로 사실상 지명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저는 뭐 거의 100%라고 보고요. 이제는 예. 2010년생 정도의 아들이 있는데 정신적 혹은 신체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 공개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김정은의 첫 번째 형 김정철이죠. 김정철도 지금 신체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결국은 후계구도에서 배제됐거든요. 요즘 뭐 테터남, 뭐 애견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애견남. 이 김정철은 애견남도 아니고 거의 애견녀에 가까운. 그 에릭 캡스턴 좋아하는 친구. 아, 그렇죠. 네네. 김정은이 차가 한 대가 아닐 거 아니에요.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우루스. 아우러스죠. 네. 아우루스. 그 비싼 차예요. 11억 정도 합니다. 11억이요? 예, 깡통만 한 4억 5천 정도 하고요. 말도 타잖아요. 말도 한 11마리 정도 있죠. 말이 버팁니까? 그래서 11마리를 탑니다. 네. 말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라도. 네. 네, 안녕하십니까. 9월 5일 유병수의 강펀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 장관 보좌관님 모시고 자, 중국의 80주년 전승절 열병식과 관련해 가지고 뒷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금혁 전 보좌관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워낙 지금 뭐 뉴스에 보도가 많이 됐으니까 그런 얘기는 빼고 우리가 좀 재미있는 얘기들, 좀 뒷얘기 중심으로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자,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자, 우리가 북한의 영상물을 좀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한번 우리 작가님하고 찾아봤더니, 영화 제목들이 재미있는 게 좀 많이 있던데,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도 북한 영화를 많이 안 보긴 했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던 편이어서 네, 저희 탈북민들끼리 대화를 할 때도 대화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영화 봤냐 이러면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가끔씩 탈북민이 맞냐라는 그런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북한 영화 하면은 가장 어떻게 보면은 기억나는 게 북한은 영화 제목이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직관적이다. 예를 들어 피바다. 영화 제목이 피바다입니다. 피바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꽃 파는 소녀. 민족과 운명. 그런 거는 뭐 괜찮네요. 네. 그리고 이제 사극 쪽으로 가게 되면은 뭐 임꺽정 이런 게 있었고요. 근데 북한에서 또 임꺽정 하면 이 영화가 사부작인가 그랬는데 아주 상당한 인기가 있었습니다. 뭐 그리고 또 이제 당에 참된 딸. 그러니까 조선노동당의 참된 딸이라고 있는 그런 영화 제목. 참된 딸. 그렇죠.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조선노동당이 원하는 그런 인간 상이냐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게 있었고 뭐 구봉령의 어머니. 뭐야? 예? 구봉령이라고 해서 그 북한의 구봉령이라는 그 뭐라 그러죠? 우리말로 하면은 약간 그 천령 이남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이거든요. 네, 삼봉우리 뭐 이런 거죠. 그런 것을 굉장히 뭐 대관령의 어머니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거죠. 산간 오지에 사는 사람이 자녀들을 다 이제 군대 보내고 어떻게 충성을 다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묵묵하게 당과 국가를 위해서 일하냐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체제 선전용 영화들이 대부분 이제 제목이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네네네. 곡절 많은 운명 찾아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명작이죠. 네. 명작이라고요? 재밌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다음에 해운동의 두 가정. 네네. 그다음에 이것도 웃겨요. 우리 집 문제? 그건 남의 집 문제인가? 우리 집 문제지. 이런 영화들은 약간 코미디가 섞여 있는. 우리 집 문제는 무슨 영화예요? 우리 집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80년대에 나온 영화인데. 우리 집에도 문제가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시대상을 반영한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80년대에는 북한이 좀 잘 살던 시절이다 보니까 이런 뭐 낭비 문제를 지적한다든가 아니면 뭐 위층 아래층 간의 소음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좀 코미디하게 풀어내는 그런 영화인데 그런 영화는 우리 국민들도 좀 가볍게 볼 수 있는 영화긴 합니다. 우리 집 문제 많죠. 남의 집도 문제가 많던데. 이거 진짜 문제 많은 집 많죠? 조국당? 조국당 진짜 문제 많잖아요. 얘네 집도 문제가 진짜 많은데 민주당도 문제가 많지. 문제 많은 집 많아요. 우리 집도 문제가 많지만 얘네 집도 문제가 많고 쟤네 집도 문제가 많고 여기 진짜 문제 많은 집 많거든요. 그렇죠. 어디나 문제가 많은 집 많죠. 그러니까 진짜 많아요. 하여튼 문제가 많은 집이 많은데 북한에도 문제가 많죠. 그렇네요. 자, 여러 가지 영화 제목들이 문제가 많군요. 자, 알겠습니다. 자, 김정은이 중국의 항일 전쟁 80주년 전승절에 베이징에 갔는데 제가 보니까 시진핑하고
정상회담을 했어요. 단독으로. 자, 26개국 정상들이 방문을 했는데 네. 야, 단독 만찬을 했다. 이거는 파격적 예언 것 같기는 해요. 굉장히 남는 장사를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굉장히 인정하기는 싫지만 지금 북한이 현재 어떤 외교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인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일단 김정은의 방중은 매우 전격적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뭐 준비되어 오던 그런 이벤트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은 이 전중전 행사에 불참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와 동시에 미국에 날아가서 상당히 이례적인 행보, 즉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가지 어떤 무역 협상이라든가 혹은 뭐 일본에 가서도 상당히 어떤 과거에 보여주던 반일 스탠스와는 다른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중국이 이재명 정부에 기대했던 여러 가지, 즉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중국에 대해서 조금 우호적인, 즉 윤석열 정부와는 다른 좀 우호적인 태도로 나오지 않을까 했던 그 기대가 좀 많이 무너졌죠. 그러다 보니까 그 무너진 기대를 채우기 위해서 북한에게 전격적으로 손을 내밀었던 면이 있고요. 북한도 이런 시진핑의 어떤 여러 가지 요청에 대해서 지금이 타이밍이다. 지금 치고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면이 좀 있다라고 보고 실질적으로 제가 쭉 좀 알아보니까 베이징에 있는 북한 유학생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중에는 저랑 소통이 되는 친구들 몇 명 있습니다. 아예 몰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조율이 됐으면 유학생들도 압니다. 대충 언제 나오는지. 근데 아예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한 2, 3일 전에 김정은이 베이징에 오니까 준비를 해라 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만남이었다. 근데 이런 예상하지 못했던 만남을 통해서 지금 김정은은 6년 만에 시진핑과 마주 앉은 자리거든요. 그렇죠. 2019년에 만났고 그다음 코로나 기간 동안 북중 관계가 굉장히 냉랭했습니다. 안 좋았죠. 아주 안 좋았어요. 네. 안 좋았다는 표현보다 더 안 좋았습니다. 네, 거의 뭐 약간 연을 끊을 것처럼 그 정도로 가다가 이게 회복의 기미가 어느 정도 이제 좀 회복이 되나 이런 단계가 없이 갑자기 확 가까워졌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지금 중국이 한반도 내에서 본인들의 영향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북한을 끌어당기는 그 그립력, 이 장악력이 굉장히 강하게 발동이 된 것이고 북한은 이 타이밍에 중국과 마주 앉아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가고 있는데 이 끝나게 되면은 본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 몸값이 좀 낮아질 거 아닙니까? 러시아 측에서 본다면 그런 상황에서 중국을 또다시 레버리지로 이렇게 땡겨가면서 이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적절하게 본인들의 어떤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구조가 마련이 되었다.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구조입니다. 네. 자, 김주애 딸 김주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한 2, 3년 전이었나 지금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이 국정원장 재직 시절이었어요. 제가 저녁을 먹는데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이 저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김주애라는 친구가 언론에 갑자기 등장을 막 하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네네. 그때 저한테 얘기하기로 김정은에게 아들이 있다. 네. 아들이 있고 김주애보다 위에 나이가 많은 아들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김주애가 있고 또 밑에 또 아들이 하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3남매인데 큰 아들이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김주애를 데리고 나오는 것 같은데 아마 후계 구도에 아마 큰 아들이 후계 구도에서 좀 제외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 김 보좌관님이 예전부터 김주애를 두고 후계자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사실 좀 여기저기서 음해도 받고 무슨 선동을 하냐 막 이렇게 굉장히 좀 비판도 많이 받기도 했는데 사실상 지금 보면 굉장히 예지력이 있거나 굉장히 맞춘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보면 사실상 보면 후계자로 거의 대내외에 사실상 중국까지 데리고 간 걸 보면 후계자로 사실상 지명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저는 뭐 거의 100%라고 보고요. 이제는. 아들 얘기는 어떻게? 아들 얘기도 저도 비슷한 얘기를 많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첫째가 있는데 첫째가 아마 2010년생 정도로 김주애가 지금 2013년생이잖아요. 2010년생 정도의 아들이 있는데 아들한테 어떤 정신적 혹은 신체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
공개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사례가 북한에서 이게 처음 있는 거냐?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일단 김정은의 첫 번째 형 김정철이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어머니한테서 나온 형은 김정철인데 김정철도 지금 신체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결국은 후계 구도에서 배제됐거든요.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서 목소리가 굉장히 가늘고 남성적인 어떤 그런 모습. 우리가 흔히 요즘 뭐 테토남, 뭐 애견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애견남. 근데 김정철은 애견남도 아니고 거의 애견녀에 가까운. 그 에릭 클프턴 좋아하는 친구 말하는 그렇죠. 거죠. 네네.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아예 후계 구도에서 배제되고.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은 누가 봐도 테토남이죠.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 이제 내정이 됐는데 우리가 통상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북한 장자승계 원칙이어야 되고 남성이 이어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처음에 우리가 후계자로 거론이 될 때 아니 어떻게 여자가 후계자가 되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북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을 단 한 번도 그 기준 안에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북한은 원래 태생부터 비상식적인 나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후계 구도를 정하는 문제도 결국은 비상식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애초에 김정은도 서자 아닙니까? 숨겨진 부인의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그런 숨겨진 부인의 둘째 아들이 후계자가 된다라는 것도 결국은 북한 내부에 존재하는 그 전통적인 틀을 깨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아킬레스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도 결국은 그 전통적인 틀에 뭐 구애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고요. 첫째 아들이 좀 문제가 있다면 그 셋째 아들은 아직까지는 추론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잘 아시겠지만 북한의 어떤 여러 가지 후계 구도를 우리 정보 당국이 파악하는 점 중에서 가장 유력하게 우리가 들여다보는 점이 북한 최고위층이 어떤 물건을 해외에서 수입해 가냐 이걸 우리가 들여다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고가의 물품을 수입할 수 있는 구매 루트는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북한 내부에서 이것은 결국은 김정은 일가가 쓰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보통 이제 그 비서실이 나와가지고 물건을 구매하거든요. 뭘 어떤 걸 구매하는지 보면은 삼직고실. 그렇죠. 뭐 여자 기저귀, 여성 가방, 뭐 여성용 아동복 이런 것들을 구매를 많이 하고 한동안 남성용 옷을 구매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 아들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또 한 201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또 남성 굉장히 어린애의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장난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셋째가 아들일 가능성은 있지만 여전히 베일에 쌓여져 있다. 그리고 이미 김주애에 대한 후계 구도는 2022년부터 사실상 북한이 만들어 놓기 시작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김주애를 제일 먼저 등장시킨 곳 북한 주민들 앞에 선보인 곳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현장이었어요. 그렇죠. 그 2022년 10월이었단 12월이었단 말이에요. 그 현장에 김주애를 데려갔다라는 것은 현재 김정은의 가장 큰 어떤 업적 중에 하나로 우리가 거론하는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완성, 핵무력의 완성 그 현장에 본인의 후계자를 데려감으로써 김주애한테 어떤 여러 가지 업적 쌓기를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빌드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김주애가 3년이 지났고 그 사이에 정말 많은 노출이 있었고 이제는 김정은을 따라서 뭐 푸틴이라든가 시진핑 앞에까지 데려다 놓을 정도면 후계 구도는 끝났다. 뭐 뒤에 아들이 있어도 그 아들이 김주애 후계 구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다라는 것이 제 분석입니다. 그런데 좀 하나는 이건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노동신문에는 보면 김주애가 네. 김정은 뒤에 있는 사진들이 대대적으로 나옵니다. 예. 근데 중국 쪽에서 공개되는 사진에 보면 네. 김주애의 화면이나 사진이 안 나와요. 네.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신화통신이 처음에 김정은이 이제 국제열차에서 내리는 장면을 보도를 했거든요. 네. 그때 보시면 김정은 뒤에 김주애 머리 꽁지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신화통신은 의도적으로 김주애가 각광받는 걸 피하려고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행사는 결국은 시진핑이 가장 주목을 받아야 되는 행사고 중국이 모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가져가야 되는데 여기에 김정은이 등장을 했고 그 뒤에 김주애까지 등장을 하면 분산되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중국의 열병식의 메인 무대가 아니라 김정은의 후계자 즉 운둔의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이 베일에 가려진 그 북한에서 후계자가 여성이 된다라는 것이 외신의 헤드라인을 장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피하고자 신화통신은 철저히 그걸 가렸는데 북한 노동신문이라든가 조선중앙통신은 의도적으로 김정은 뒤에 김주애를 등장을 시켰고 그 다음 중요한 겁니다. 김주애 뒤에 누가 있냐? 조용원과 김덕훈과 그리고 최선희가 최선희가 있더라고요. 네. 네. 최선희는 저는 또 다른 이 방송을 예측을 할 텐데요. 최선희가 아마 김주애의 정치 후견인의 역할을 할 겁니다. 김여정이 아니고
김여정은 결코 아니죠. 네, 김여정은 오히려 언제 어떻게 잡아먹을지 모르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고요. 최선희가 언제부터 키워졌냐면 2019년에 하노이에서 이제 회담이 망가지지 않습니까? 싱가포르 그리고 하노이 회담이 미국과 여러 가지 빅딜을 하려고 하다가 망가졌는데 이때 외교 라인에서 대대적인 숙청이 벌어집니다. 살아남았죠. 네, 살아남은 사람이 유일하게 최선희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선희는 당시 부상이었어요. 승진을 합니다. 승진까지 했죠. 외무상으로 승진을 하는데 승진 있죠. 여성이 외무상이 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외무상을 떠나서 여성이 장관직에 오른 적이 없어요. 김경희 빼고 없습니다. 그만큼 최선희에 대한 김정은의 신임이 매우 두텁고 고급 당 간부학교가 만들어졌을 때 가장 메인 모델이 최선희였어요. 최선희를 이렇게 밀어주는 이유는 여성이 최고 지도자에 가는 그 과정에 대한 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여성도 능력만 있으면 요직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케이. 네. 예. 그래서 저는 최선희가 김주애의 후견이 될 것이고 김주애 바로 뒤에 최선희가 있고요. 바로 뒤에 조용원과 김덕훈이 있는데 이 조용원과 김덕훈은 김정은의 왼팔 오른팔이거든요. 그러니까 왼팔 오른팔 후견인까지 대동을 해서 김주애를 내세웠다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의심의 여지 없이 김주애를 어떤 4대 세습의 어떤 장본인으로 봐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김정은의 건강은 지금 많이 안 좋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용 화장실을 계속 들고 다니고 그리고 어떠한 DNA도 남기지 않는다는 게 계속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김일성, 김정은 이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계속 해왔던 일들인가요? 프로토콜인가요? 할아버지 때는 그러지 않았고요. 할아버지 때는 안 그랬고. 네, 할아버지 때는 사실 그런 프로토콜이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냥 김일성은 워낙 많은 정상들을 만났고요. 그리고 되게 김일성은 약간 인싸 기질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본인이 약간 그 제3세계 국가에서는 리더 역할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렇죠. 아프리카 뭐 이렇게 다니면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너무나 많은 흔적을 남기고 다녔어. 사실 우리가 채집한 정보가 되게 많았어요. 김일성에 대해서는. 네. 근데 김정일은 약간 아버지와는 다릅니다. 좀 아싸 기질이 있어요. 아웃사이더 기질이 있어서 잘 만나지 않았습니다. 약간 컴플렉스도 좀 많았죠. 그렇죠. 키에 대한 컴플렉스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김정일이 가장 많이 만났던 사람은 후진타오 그리고 푸틴 이 정도뿐입니다. 그 이외에 다른 나라 정상을 만난 게 피델 카스트로 정도일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그리고 또 김정일은 북한 밖으로도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DNA 정보를 남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고요. 반면에 김정은은 뭐 싱가포르라든가 하노이라든가 뭐 판문점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약간 할아버지를 닮았는데 중요한 점은 김정은은 본인의 생체 정보 그 어떤 것도 남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건강, 자신의 건강에 대한 정보가 노출이 된다면 서방 언론이 그걸 가지고 아마 한 달 내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죠. 지금 김정은은 건강이 안 좋다. 이 건강이 안 좋다라는 신호가 포착이 되면 그 다음 포커싱은 다음이 누가 될 것이냐. 그러니까 현재 김정은이 권력을 잡고 있는데 해외 언론에 의해서 권력의 누수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김정은은 아직 본인의 후계자에게 완벽하게 권력이 이양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력의 누수가 발생을 하면 이 권력의 누수가 발생되는 틈을 타서 여러 군데서 치고 들어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막고자 최대한 그 본인의 정보를 막는 것이고요. 오히려 우리가 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 자신이 있다면 의도적으로 흘리겠죠. 겁니다. 네, 나 건강하다. 나 앞으로 한 20년은 더 할 수 있다. 이제 40살이니까요. 20, 30년은 더 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흘릴 텐데 아니 어제 푸틴도 그런 얘기 했다잖아요. 150살까지 살 수 있다. 그렇죠. 하지만 냉수 마찰하고 막 얼음에 그렇죠. 들어가고. 네. 근데 김정은은 그 앞에서 허허 웃기만 할 뿐이죠. 김정은은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거든요. 나는 내년에 죽을지 내후년에 죽을지 모릅니다. 지금 미국의 보험회사들이 김정은이 지금 2년 정도 남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각종 성인병을 달고 있고 체중이 140kg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최대한 김주애한테 권력이 안정적으로 넘어갈 때까지만이라도 본인의 건강 상태를 숨기고 그리고 저는 감히 이런 예측을 해보는데 김정은이 아마 살아있을 때 김주애한테 권력을 조금씩 넘겨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어린애한테요? 그래야 보호막이 될 수 있거든요. 12살인데? 저는 지금은 12살이지만 앞으로 한 5년 뒤부터는 조금씩 권력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 우리 애청자 중에 애청자님 블랙핑크님께서 김금혁 씨 반갑습니다. 나오시는 방송마다 다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서울 평양 카풀 방송은 하지 않으시나요? 항상 응원할게요 라고 하시면서
또 슈퍼챗을 또 5만 원이나 쾌차를 하셨는데 커플 방송이 뭐예요? 커플이고요. 커플 서울 방송. 편향 커플이고요. 커플 네. 방송 하시래요. 네.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내가 게을러서. 네. 자, 그 또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태영호 전 의원이 예. 모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김정은이 이번에 행사를 참석하면서 전용기 대신 열차를 이용했잖아요. 예. 요 이유를 기종 노후화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은이 타고 다니는 열차 이름은 태양호고요. 태양호. 본인이 태양이라 이거죠. 그리고 타고 다니는 비행기는 참매 1호입니다. 참매. 네, 참매 1호입니다. 네. 참 이름 좀 유치하죠. 네. 나 매 좋아하는데. 그래요. 네. 근데 그 참매 1호기가 네. 러시아에서 들어온 여객기인데요. 네. 여객기를 이제 개조한 거죠. 인류신 여객기라고 네. 러시아에서 95년부터 생산이 단종된 기종입니다. 단종된 기종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95년에 단종됐으니까 적어도 들여온 시점은 80년대 후반일 거란 말이죠. 그럼 지금 30년이 흘렀습니다. 외부라든가 내부 인테리어는 뭐 어떻게 그럴싸하게 다시 뭐 리모델링을 할 수 있지만 이 엔진 문제는 북한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좀 위험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실은 김정은이 열차를 타고 다니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태영호 의원님도 아마 이 이유를 아실 건데 비행기를 타면은 제가 평양에서 베이징까지 비행기 타고 몇 번 왔다 갔다 했거든요.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쿠팡 가잖아요. 금방 간다라는 건 굉장히 휘발성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순환공항을 떴다. 베이징 도착했다. 뉴스는 끝입니다. 그런데 열차를 타게 되면은 오는 24시간 내내 뉴스가 나갈 수 있습니다. 신의주에 도착했다. 단둥에 도착했다. 뭐 심양에 갔다. 거기서 내려 담배를 폈다. 뭐 베이징에서 누구를 만났다. 이게 다 생중계되거든요. 관종이에요? 김정은은 이걸 즐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현재 국제정치 무대에서 특히나 동북아 무대에 다시금 재데뷔하면서 내가 아직 죽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많은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열차를 타고 가는 것이고 하노이 때 재밌어 쏠쏠하게 봤거든요. 60시간 넘게 타고 가면서 한국 언론이 한 3일 내내 보도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위상이라든가 그 위치 이런 것들을 좀 각인시키고 싶은 그런 게 있는 것이죠. 본인은 가면서 자면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열차가 편하거든요. 편하니까요. 네, 뭐 여러 가지 뭐 침구류라든가 뭐 노래방도 있고요, 방탄시설도 있고, 박격포도 있고, 뭐 움직이는 요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차 이동에 따른 피로 없을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전략적인 것을 다 계산을 해서 여러 가지 뭐 언론 노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집중, 또 언론에 대한 집중, 여러 가지 전략적인 사고를 해서 여러 가지 전략적인 사고를 내 가지고. 근데 북한 언론이 일부러 흘려요 또. 신의제 도착했다 이런 걸 흘립니다. 그럼 또 우리가 또 써주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그럴 수 있겠네요. 어차피 안에서 자기가 지존 중에 지존이고 본인이 모든 것을 다 관장하고 본인이 왕인데 담배도 안에서 피울 수 있잖아요. 열차 안에서 담배 필 수 있죠. 근데 굳이 밖에 나와서 담배를 피우고 굳이 재떨이를 김여정이 들게 하고 굳이 거기서 담배를 피우면서 하는 이유도 다 노출용이고 사진을 찍어라. 그런 용도라는 거죠.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게 파파라치들한테 노출되고 싶어하는 헐리우드 스타 같은 느낌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본인한테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이럴 때라도 내가 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근데 김정은이 한번 이게 세게 뭐랄까 여러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뽕이라고 하잖아요. 방송상 부적절한 용어지만 싱가포르 갔을 때 그 어떤 리조트를 가면서 그 수영장에 있는 사람들이 막 김정은 보고 막 너무 신기하니까 막 이렇게 막 환호한 적이 있거든요. 김정은이 그 자기 신을 향해서 환호하는 외국인들을 보면서 만면에 아주 환한 미소를 띠고 지나갑니다. 그때부터 사람이 나를 열광해 주는구나. 약간 그런 거에 좀 맛이 들린 거죠. 그렇군요. 이해가 됩니다. 자, 이것도 뭐 뉴스에 나오긴 나왔습니다만 자동차 번호판에 7, 27, 1953 요거는 정전협정 관련된 1953년 7월 27일 요거 뜻하는 건데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이겼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겼다고 선전을 합니다. 선전. 그래서 1953년 7월 27일을 기념해서 그 국무위원들이라고 하잖아요. 북한에서 이 국무위원들이 타는 번호가 따로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727 번호를 타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평양에 있을 때도 727 번호는 많이 봤고요. 그래서 북한에서 특히나 평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특별하게 여겨지는 번호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216을 216은 뭡니까? 김정일 생일입니다.
네. 216으로 시작하는 번호는 당조항위원회 부장급 이상만 타는 차였고요. 216. 네, 2.16으로 시작해서 번호가 가거든요. 예. 그리고 김정은 시대 들어서 727이 부각이 됐는데 이 727도 이제 국무위원들, 즉 우리로 따지면 장관급 이상들이 타는 차에는 다 727 번호가 붙고 김정은 타는 차는 또 이게 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금요? 네, 이렇게 727 앞에 이만한 별을 이렇게 박아놓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정전협정일에 대해서 항상 북한은 본인들이 침략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본인들이 침략을 당했는데 잘 지켜냈기 때문에 이거를 북한 영토를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승리한 거다라고 뭐 본인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김정은이 차가 한 대가 아닐 거 아니에요.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 사람은 사치품을 엄청나게 수집을 하고 엄청나게 사들이는 사람인데 네. 번호판은 하나예요? 네, 하나입니다. 김정은 번호판은 하나죠. 하나예요? 네, 네. 그러면 그 지금 27 1953 요거 하나. 그거 하나입니다. 김정은 번호입니다. 자기 생일을 안 쓰고요.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에게까지도 본인의 생일을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살 맞을까 봐. 그런 이유도 있겠네요. 네. 근데 그것보다는 김정은은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통치의 그 정당성이 좀 부족합니다. 약간 근본력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네. 성골이 아니라 약간 진골 출신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김일성이나 김정일처럼 이렇게 탄탄하게 본인의 뭐 생애부터 시작해서 출생 뭐 이런 것들을 다 위대성 자료로 만들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김정은은 어머니가 제1번 동포지 않습니까? 고영이는 일본에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가족 내력에도 좀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또 하나 밝힌다면 김정은의 이모 고용이의 동생은 제주도 아닌가? 심지어 탈북자입니다. 이분은 탈북을 하셔가지고 미국에서 지금 세탁업 하세요. 네, 진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은 어머니는 일본 출신에 이모는 탈북을 했어요. 여러 가지로 좀 북한 내부에서는 좀 근본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북한 내부에서 보면 그렇죠. 네. 탈북자들을 얼마나 지금 탄압을 합니까? 반동 인사네. 네, 근데 본인도 탈북자의 가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애매하거든요, 지금 위치가. 그래서 지금 자기가 잘하는 것만 내보내고 출생이라든가 가족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절 공개를 안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저는 이 조호대에서 이번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 조호대에서 잠을 안 자고 숙박을 하지 않고 북한 대사관에서 잠을 잤잖아요. 김정은이. 요것도 참 궁금해요. 리모델링을 뭐 했다고는 하지만 영빈관에서 중국 영빈관이 저는 자보진 않았습니다만 구경을 많이 했었거든요. 밖에서 봤는데 굉장히 좋을 거 아니에요. 화려하죠. 화려하고 좋잖아요. 네네. 그런데 굳이 북한 대사관에서 잠을 잤다? 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김정은은 지금 본인의 어떤 아주 자그마한 생체 정보도 노출되는 걸 생체 정보 여기서 또 생체 정보 피합니다. 왜냐하면 조호대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없거든요. 조호대는 명확히 중국 공산당의 건물이고 중국 공산당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생체 정보가 노출되는 걸 막으려고 해도 결국은 누수가 생깁니다. 그 모든 배수부터 시작해서 모든 관리를 다 북한이 가서 할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죠. 변기를 뜯어올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변기를 뜯어갈 수 있는 북한 대사관에 머무는 겁니다. 이 북한 대사관을 보시면요 안에 잘 돼 있어요. 안에 자그마한 연못도 있고요. 그리고 가보셨어요? 저는 거기 한 60번 넘게 가봤죠. 네, 유학생들은 대사관에 모여서 매주 생활청화를 하다 보니까 생활청화라는 걸 자기 약간 자체 검열 같은 걸 하는 겁니다. 생활청화. 예. 보면은 2019년에 한번 리모델링을 했고 이번에 또 리모델링을 해서 그 대사관 안에 있는 본부 건물 이외에도 숙박동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 숙박동이 있는 이유가 약간 좀 슬픈 이유인데요. 북한이 예를 들어서 해외로 파견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중국에 한번 거쳤다가 비자를 받아서 나가거든요. 그럼 비자를 기다리는 시간이 한 5일에서 일주일 걸립니다. 근데 북한 당국이 본인 외교관들에게 그 북경에 있는 호텔에서 잘 수 있는 돈이 없다 보니까 돈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대사관에 모여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자 나올 때까지 어디 나가지 말고 또 감시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사관 안에 숙박할 수 있는 건물들이 여러 개가 생겼고요. 그중에 하나를 이번에 리모델링을 해서 김정은이 자게 했겠죠.
자, 작년에 푸틴 대통령이 방북했을 때 그 김정은한테 자동차를 선물했잖아요. 예. 아우루스. 아우러스죠. 네. 아우루스? 그거 비싼 차예요? 11억 정도 합니다. 11억이요? 예. 11억? 네. 깡통만 한 4억 5천 정도 하고요. 여기에 뭐 방탄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생화에 견딜 수 있는 방호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11억 정도고 푸틴이 타고 다니는 차는 그보다 더 호가한다라고 하죠. 거의 한 20억 가까이 뭐 한다고 하는데 아마 가격대는 천차만별인데요. 깡통을 주진 않았겠죠. 그런데 그런 거 선물을 받으면 예. 김정은은 그런 걸 타고 다니기는 합니까? 김정은이 그 아우러스를 북한 내부에서 타고 다닌 게 공개된 게 딱 2번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벤츠를 타고 다닌 게 한 11번 정도 돼요. 김정은도 벤츠를 좋아합니다. 벤츠를 좋아하죠. 러시아산보단 벤츠죠. 벤츠를 좋아하죠. 네. 그리고 벤츠는 마이바흐 세단을 가지고 있고요. SUV도 가지고 있고요. 또한 김정은은 또 특수하게 렉서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렉서스요? 네, 그래서 렉서스 RX 모델, 일본 차인데? LX 모델이죠. 예, 일본 차인데요? 그렇습니다. LX 모델도 한 2대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타고 수해 현장에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해서 갔던 적도 있습니다. 말도 타잖아요. 말도 한 11마리 정도 있죠. 말이 버팅입니까? 그래서 11마리를 탑니다. 네. 네. 말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라도. 네. 말에 대한 복지 타원에서. 네. 자, 이번에 시계도 화제입니다. 시계도 보니까 2천만 원 상당의 스위스 명품 시계를 네. 찾고 김여정 부부장도 1,000만 원짜리 디올백. 네. 이게 명품은 여전히 사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김정은이 중국에 가기 전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던 유가족들을 만나서 펑펑 우는 장면을 연출하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것이 김정은이 그렇게 그 사람들을 사지로 내몰아서 약 2만 명에 달하는 병사들을 사지로 내몰아서 벌어들인 현금이 매우 많습니다. 한 달에 보통 한 280만 원 정도 받거든요. 북한 병사가 러시아에서. 그 현금이 그러면 유가족한테 돌아갔을까요? 단 1원어치도 돌아가지 않았고요. 그 돈이 다 김정은의 손목시계와 명품 가방과 또 김주혜의 명품 코트를 사는 데 들어갔습니다. 즉 본인들의 통치 체제를 더 강화시키고 본인들의 어떤 부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2만 명을 사지로 내몰았고 죽음이 돼서 돌아온 사람들 그 유가족 앞에서 눈물 몇 방울로 그냥 퉁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북한의 현실이고 일각에서 우리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김정은의 그 눈물을 보고 막 참된 지도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김여정의 표현을 빌려서 정말 헛된 꿈 좀 꾸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전승절 참석으로 인해서 이제 김일성 주석의 위성을 뛰어넘었다라는 평가를 일부에서 합니다. 그건 동의하십니까? 아직은 뛰어넘지는 못했습니다. 일단은 겉으로 보기에는 네네. 사진으로만 보면 그래요. 네네. 일단은 시진핑 중간에 딱 놓고 네. 푸틴 있고 바로 옆에 바로 맞은편에 딱 서 있잖아요. 네. 김정은이 딱 서 있잖아요. 근데 1959년 사진을 보면 후르시초프가 있고 그 당시에 모택동이 있고 그 옆에 호치민이 있고 그 네. 옆에 한 단계 뛰어넘어 가지고 네네. 김일성이 있잖아요. 네네. 그 사진만 딱 보고 양쪽 사진을 비교해 보면 네. 진짜 김정은의 위상이 보면 야 완전히 이제 푸틴과 어깨를 나란히 하네 뭐 이런 느낌을 받게 되게 보이거든요. 네. 그 정도는 아니다. 보통 김정은을 보면은 김정은도 굉장히 즉흥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띄워주는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사실은 지금 저렇게 뭐 천안문 광장 뭐 저기 서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정상회담도 하고 이거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북한의 어떤 그 지금 대북 유엔 제재라든가 미국으로부터 경제적인 압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졌느냐. 그러니까 실질적인 무언가가 진전이 됐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아직 이건 별로 나온 게 없어요. 근데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주변에 김정은보다 더 주변에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라고는 할 수 있지만 역으로 따져놓고 보면은 김일성의 당시 위상은 제가 김일성을 미화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뭐 예를 들어서 후르시초프라든가 마오쩌둥이라든가 저우언라이라든가 다 친구였어요, 김일성은 실질적으로. 그리고 특히나 당시 중국의 총리였던 저우언라이는 저우언라이가 죽었을 때 김일성이 통곡을 했을 정도로 엄청난 친분이 있었거든요. 김일성의 당시 사회주의 국가 내에서의 위상은 현재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높았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그리고 김정은이
할아버지를 따라가려고 여러 가지 무던히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김일성이 있었던 시기는 북한이 사회주의 블록 안에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못했는데 지금 김정은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좀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헤쳐가야 할 길이 훨씬 많이 남았고 가장 중요하게는 김일성만큼 오래 살지는 못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참 다른 곳에서는 정말 들을 수 없는 정말 재미있고 좀 흥미진진한 얘기를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다음 기회에 또 북한의 또 뒷얘기, 김정은의 뒷얘기, 또 동북아 정세에 대한 또 재미난 이야기를 또 다시 한번 모셔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